안녕하세요. 진짜 목소리로 담는 삶의 이야기들, 소리담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잘 살아왔는지 묻기도 전에 이제 끝났다는 말을 먼저 듣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다고 믿었던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59이라는 나이, 회사라는 이름의 세상에서 내려온 뒤 아무도 자신을 부르지 않는 시간 속에 남겨진 한 남자. 이 이야기가 지금 어딘가에서 조용히 버티고 계신 당신에게 작은 온기 하나로 닿기를 바라며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눈물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특별히 슬픈 일을 떠올린 것도 아니었고 분명히 울 이유를 생각하고 있던 것도 아니었다. 그저 문득 눈가가 뜨거워졌고 그 다음에는 감당할 수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허무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뒤엉킨 감정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김재현은 59이었다. 사람들이 말하는 아직 일할 수 있는 나이이자 동시에 이미 늦은 나이라는 말이 공존하는 나이. 그는 33해 동안 한 회사에서 영업이라는 이름의 전쟁을 치르며 살아왔다. 정확히 말하자면 일했다기보다는 삶을 회사에 바쳤다. 출근은 늘 전투였고 퇴근은 휴전 같았다. 주말은 약속이었고 명절은 업무 일정이었으며 아이들의 운동회와 학예회는 늘 다음 해로 미뤄졌다. 재현은 그렇게 가족보다 회사와 더 오래, 더 성실하게 함께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정년을 1년 앞둔 시점에서 그는 권고사직이라는 이름의 이별을 통보받았다. 예의 바른 말투, 잘 정리된 서류, 그리고 후한 퇴직금. 모든 것은 흠잡을 데 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마치 오래 쓴 물건을 고이 포장해 돌려보내는 것처럼 모든 것이 어이없을 만치 예의 바르게 준비된 이별이었다. 그날 오후 3시 러시아워가 지난 지하철 객차는 유난히 조용했다. 재현은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터널 벽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얼굴 위로 떨어지는 눈물을 그제야 알아차렸다. 닦지도 않았다. 그저 흘러가게 두었다. 왜 우는지 알 수 없었다. 슬퍼서인지 억울해서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 같아서인지 그저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집에 들어섰을 때 아내 은숙은 그의 잃은 귀가를 낯설게 바라보았다. 재현이 입을 열자 집안의 공기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가라앉았다. 저녁 식탁 위에서 오간 대화는 현실적이었다. 퇴직금의 액수,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생계. 3억 2천만 원. 결코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하지만 은숙의 표정은 안도보다 계산에 가까웠다. 그녀는 멈춤을 허락하지 않았다. 59이라는 나이는 쉬어도 되는 나이가 아니라는 듯 은숙의 말은 바쁘게 다음 장면을 향해 달려갔다. 치킨집, 프랜차이즈, 초기 비용, 예상 매출. 이미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재현의 두 번째 인생이 숫자와 표로 정리되어 있었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 세월 그는 늘 그렇게 해왔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고개를 끄덕이는 일은 가장 익숙한 생존 방식이었다. 그날 밤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새벽녘 화장실로 향하던 길에 그는 거실에서 은숙의 목소리를 들었다. 낮고 조심스러운 그러나 분명한 걱정의 목소리. 은숙은 걱정하고 있었다. 남편이 아닌 앞으로의 생활을. 재현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돌아왔다. 그날도 눈물이 났다. 이번에는 이유를 알 것 같으면서도 끝내 말로는 설명할 수 없었다. 며칠 뒤 은행 창구 앞에서 재현의 인생은 다시 한번 꺾였다. 통장에 남아있는 돈은 5천만 원.
사라진 2억 7천만 원의 이름은 가장 믿었던 다름 아닌 아내 이름이었다. 은숙은 숨기지 않았다. 큰 아들의 빚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해봤자 소용없을 거라 생각했다는 게 미리 말하지 않은 이유라 했다. 그 순간 재현의 인생에서 노후라는 단어는 완전히 지워졌다. 큰아들 동수는 담담했다. 실패에 익숙해진 얼굴, 책임에서 한 발 물러난 태도. 그에게 인생은 늘 잘못된 선택의 연속이었고 그 대가는 언제나 누군가가 대신 치렀다. 동수의 말 속에서 재현은 아프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마주했다. 재현은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돈은 벌었지만 존재하지 않았다. 함께 있었지만 함께하지는 않았다. 딸 민지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웠다. 도움은 어렵다는 말, 이해해달라는 말, 그리고 빠르게 끊긴 전화. 그날 밤 재현은 수면제를 삼켰다. 미래는 보이지 않았고 가족이란 이름은 더 이상 그를 붙잡아주지 않았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침대 위였다. 은숙은 울고 있었지만 그 눈물마저 재현에게는 너무 늦은 감정처럼 느껴졌다. 그는 남은 돈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고 밤에는 대리운전으로 하루를 이어갔다. 그의 인생은 점점 낮보다 밤이 더 길어졌다. 추석을 앞두고 형 재호에게서 연락이 왔다. 오랜만에 들은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지만 어딘가 이전과는 달랐다. 형 앞에서 재현은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말들, 삼켜왔던 눈물들이 한꺼번에 흘러나왔다. 그의 인생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형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췌장암 사기. 의사인 형이 가장 듣고 싶지 않았을 진단.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고 했다. 형은 병원을 물려주겠다고 했다. 정확히는 팔아서 다시 시작하라고. 그 말 속에는 미안함과 후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싶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날 재현은 처음으로 느꼈다.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지켜주고 싶은 존재라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온전히 걱정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어느 겨울밤 대리운전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서 재현은 한 남자를 발견했다. 차가운 바닥 위에 쓰러져 있던 사람, 박정우, 62. 혼자 살았고 가족은 없었다. 그는 결국 식물인간이 되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재현은 그의 곁을 떠날 수 없었다. 병원을 오가며 재현은 마치 미래의 자신을 돌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의 집에서 발견한 일기장은 재현의 마음을 천천히 그러나 깊게 무너뜨렸다. 퇴직 후의 고독, 아무도 부르지 않는 이름, 그리고 마지막에 남긴 한 줄의 후회. 고맙다는 말을 더 많이 하지 못한 것. 그날 밤 재현은 아내 은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원망이 아니라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다. 재현은 형에게 약속했다. 다시 살겠다고.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고. 그리고 박정우의 손을 잡았다. 말을 걸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저 곁에 있었다. 기적처럼 박정우는 눈을 떴다. 확률 10%라는 숫자를 넘어선 아주 조용한 기적.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다. 서로의 인생을 구해준, 서로의 방식으로 구해낸 늦은 친구. 박정우는 함께 카페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그들은 작은 카페를 열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공간. 이름은 다시 봄. 1년 후 카페는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형은 세상을 떠났고
재현이 다시 설 수 있도록 마지막 선물을 남긴 것이다. 은숙과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진 않았지만 서로의 속도를 이해하며 다시 걷고 있었다. 어느 저녁 문을 닫고 맥주를 마시며 재현은 생각했다.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저 방향이 바뀌었을 뿐이었다. 다만 늦게 찾아온 봄이었을 뿐이었다. 59 김재현. 그의 봄은 이제 막 천천히 피어나고 있었다. 지금까지 59 김재현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실패를 숫자로 정리하려 합니다. 나이, 돈, 직업, 남은 시간.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가 말해주듯 삶은 언제나 계산 밖에서 다시 시작되곤 합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누군가의 손을 잡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다시 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 혹시 자신의 계절이 끝났다고 느끼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진짜 목소리로 담는 삶의 이야기들 소리담음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또 다른 이야기로 조용히 그리고 따뜻하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에 평안히 머물기를 바랍니다.